안녕하세요. 60대 중반 남자입니다. 평생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나니까 인생을 자꾸 되돌아보게 되네요. 처자식 굶기지 않고 가장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저와 비슷한 연배 있는 남자라면 저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처자식만 보면 힘을 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딸 둘에 아들 하나 키우면서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이 제 유일한 낙이었죠. 자식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했던 큰딸은 아내가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는 동안 옆에서 저보다 더 가장 많이 도와준 딸이었어요. 부모 눈에는 다 애들 같은데도 큰딸은 동생들을 챙기면서 솔선수범하며 컸죠. 어릴 때는 주말 저녁만 되면 큰딸이 둘째 딸과 막내 아들까지 불러놓고 숙제를 직접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웠는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큰딸이 어린 동생들을 앉혀놓고 진지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너희들 다 숙제했어? 수학 숙제는 한번 밀리면 할 게 많아지니까 그때그때 해야 된다고 했잖아.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 큰딸의 말에 둘째 딸이 뾰로통한 표정으로 말했죠. 언니가 어디까지 하라고 말 안 했잖아. 엄마가 언니한테 물어보라고 했단 말이야. 하루에 한 장씩 해두면 안 밀린다고 했잖아. 이번 준 엄마도 일하러 다녀서 바쁘다고 했지? 이리 와봐. 언니가 하나씩 알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해. 알겠어. 미안해, 언니. 사실 문제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었어. 어려운 문제엔 혼자 생각하지 말고 이 언니한테 가져오라고 했지? 그때 아내는 새 아이들이 모두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달씩 집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다녔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커갈수록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아내는 큰딸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잘 듣고 착했던 큰딸은 그런 아내의 부탁도 잘 들어줬어요. 주말이라 제가 있는데도 큰딸은 엄마가 자기한테 부탁한 일이라면서 동생들 숙제 검사까지 했죠. 삼남매가 옹기종기 모여서 미리 학교 갈 가방을 챙겨두는 걸 보니까 초등학생이었던 큰딸이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막내 아들한테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민구가 누나가 숙제 잘 도와줘? 큰 누나가 알려주면 이해도 잘 되고 금방 풀어요. 그랬어? 민국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됐으니까 누나들 말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안 그러면 아빠가 이놈할 거야. 네, 근데 난 누나 말 잘 듣는데 큰 누난 그럼 누구한테 공부를 물어봐요? 엄마랑 아빠도 바쁜데 큰 누나 혼자서 다 해요? 누나는 똑똑해서 혼자서 잘하잖아. 그래서 민국이 숙제도 알려주는 거야. 그때 막내 아들의 말에 저는 괜히 가슴 한켠이 미안해졌죠. 요즘 TV를 보면 K장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큰딸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게 만든 건 아닌가 싶어서 미안했어요. 그래도 늘 군말 없이 척척 해내는 딸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골무면 언젠가 터진다고 큰딸한테도 사춘기가 찾아온 거죠. 그쯤이 큰딸이 중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였던 것 같네요. 아내도 저도 먹고 살기 지쳐있던 때라 큰딸한테 많은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알아서 잘 해주는 딸이니까 늘 부탁만 했던 거죠.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저와 아내는 어느 날 방문을 잠그고 한참을 나오지 않던 큰딸을 보고 알게 됐어요. 아내와 같이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큰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해? 아빠도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긴 하냐고. 무슨 일 있니? 아빠한테 말해봐. 난 동생도 챙기고 집안일도 하고 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 나도 이제 중학생이라고. 그때 저는 아내와 큰딸 이야기를 들어주려다가 크게 당황했죠. 저는 큰딸이
그저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맞벌이하는 부부라면 그때 저희 집안 상황을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보단 첫째한테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인지하고 조심했어야 하는데 저 아내는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거죠. 아내는 처음으로 반항 아닌 반항하던 큰딸을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항상 열심히 해주니까 엄마는 우리 딸이 다 잘하는 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도 못하는 걸 너무 많이 우리 딸한테만 미루고 지냈던 것 같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부모 자식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해가 쌓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어렸던 아이들이라 얼굴만 봐도 저는 다 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펑펑 우는 큰딸을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안일과 아이들을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그 모습을 보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니까 큰딸이 아내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내가 시험 기간이라 예민해서 그랬어.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엄마도 좀 쉬어. 아니야. 엄마가 그동안 우리 딸한테 너무 기대기만 해서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도 꼭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알겠지? 너도 내 자식인데 엄마가 첫째라고 너무 의지만 했어. 이게 다 우리 수진이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 엄마 닮아서 똑똑한 거지. 내가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누구 딸인데. 아휴, 우리 큰딸 언제 이렇게 컸을까. 의젓한 큰딸 덕분에 저희 부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어렵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부부한테 큰딸은 든든하고 믿을 만한 자식이었죠. 나이에 비해 책임감을 일찍 알게 한 것 같아 미안하긴 했어요. 그래도 삼남매가 다 크고 나니까 둘째 딸과 막내 아들도 큰딸이 얼마나 든든했던 첫째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5 식구가 한자리에 모이는 게 힘들었죠. 그러다 아내의 생일날 5 식구가 어렵게 한자리에 모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둘째 딸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식구들 다 언제 한번 모이나 했는데 드디어 다 모였네. 이렇게 모이니까 옛날 생각난다. 우리 어릴 때 언니가 엄마 대신 밥도 챙겨주고 그랬는데 그때는 엄마 아빠 출근하면 완전 언니가 혼자서 척척 밥도 차려줬었어. 거의 엄마 대신이었다니까. 둘째의 말에 막내 아들도 맞장구를 치면서 말했어요. 그때 내가 밥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면 큰 누나가 계란 후라이도 해줬는데. 그때 큰딸이 무언가 떠오른 듯 아들을 보면서 소리치며 말했죠. 내가 그때 너 때문에 손등에 기름 튀어서 화상도 입었잖아. 너 그거 기억은 나? 그럼 기억하지. 내가 그래서 누나 잘 때 맨날 약도 발라줬잖아. 이 정도면 내가 아주 막내 먹이고 입혀서 키웠네. 그치 엄마? 나 진짜 동생들 돌보면서 힘들었어. 그러자 아내는 큰딸을 보면서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오늘 내 생일 아니고 네 생일 해라. 그래도 큰딸 덕분에 이만큼 잘 살았지. 너 없었으면 엄마 아빠가 밖에서 어떻게 일했겠어. 다 너희들 잘 봐주는 큰딸 믿고 나가서 돈 벌어온 거야. 싸우지도 않고 서로 우애 좋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아내의 말에 삼남매는 눈물을 글썽거렸죠. 그리고 큰딸이 동생들을 대신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덕분에 저희 이만큼 큰 거잖아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5 식구 똘똘 뭉쳐서 살면 더 잘 살 거예요. 그래, 엄마는 너희들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프지 말고 다들 행복하게 살자.
나이가 들수록 돈독해지는 가족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인생 참 잘 살았다 싶었죠. 그리고 이렇게 잘 큰 내 자식들이 어떤 가정을 꾸리게 될지도 궁금했어요. 그렇게 제가 은퇴를 1년 앞둔 때 큰딸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서 인사를 온다는 겁니다. 워낙 자기 얘긴 잘 안 하는 큰딸이라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죠.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큰딸이 집에 데리고 올 정도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은 저와 아내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성격이었지만 큰딸은 달랐습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이긴 했지만 정작 깊은 속 얘긴 잘 터놓지 않았죠. 삼남매가 다 같이 커도 성격이 같을 수 없으니까 그냥 각자 성격이겠거니 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그저 큰딸의 선택을 믿고 존중했던 겁니다. 큰딸이 처음으로 사위를 데려왔을 때는 인상도 괜찮고 성격도 서글서글했죠.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딸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사위와 연애를 하고 있던 거예요.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사위는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저한테 어색하게 인사를 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진이 남자친구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그래, 반갑네. 너무 긴장할 거 없어. 편하게 앉아. 제가 이렇게 어른을 뵙고 인사드리는 게 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되네요. 우리도 이런 자린 처음이야. 서로 처음인데 편하게 대화하자고. 네. 아, 그리고 이건 소고기인데 가족들 다 모여서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뭐 이런 걸 준비했어. 맛있는 건 다 같이 먹어야 하니까 자네도 또 놀러 오게. 초대해 주시면 한 걸음에 달려오겠습니다. 불러만 주세요. 장난스러운 말에도 넉살 좋게 대답하는 사위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게다가 딸과 같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니까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큰딸이 혼자서 경제적 문제를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둘이 같이 벌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위는 민망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희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사실 저는 수진이만큼 모아둔 자산이 많진 않아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로 돈을 많이 보태드렸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은 수진이보다 부족해도 살면서 절대 힘들 일 없게 할게요. 이것만은 꼭 약속합니다. 알고 보니까 사위도 집안의 장남이었고 친부가 지병으로 투병 생활을 길게 하는 바람에 벌어둔 돈을 집안에 많이 보탰던 겁니다. 부모가 아픈데 자식이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위가 아버지 병원비에 돈을 보탰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해했죠.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고 큰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 숙인 사위를 보면서 다독이듯이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 아프면 당연한 거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자네가 아버지 아픈데도 모른 척 했다면 난 더 실망했을 거야. 돈에 너무 얽매이지 마. 내가 처자식 먹이고 입히면서 살아보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 간의 믿음과 정이야. 그리고 10개를 지고 결혼해도 살다 보면 다 사라지는 게 결혼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고민을 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오래 투병해서 저도 힘들었어요. 그나마 제가 집안의 보탬이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수진이 만나고 점점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볼품없는 게 싫었습니다. 못난 절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볼품 없긴 뭐가 볼품 없어. 먼저 떠난 사돈이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네. 분명히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실 거야.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는 사위를 보니까 참 찡했죠. 요즘은 부모가 아파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자식들도 태반이라는데 사위의 효심이 보기 좋게만 보였어요.
그렇게 사위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후 사위가 떠나고 큰딸은 저와 아내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죠. 결혼할 땐 우선 각자 있는 돈으로 형편껏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 사람 가진 건 별로 없어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에요. 살면서 힘든 일 많을 텐데 그때마다 제가 많이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도 제가 많이 의지했어요. 큰딸이 누군가에게 의지를 했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아내는 크게 놀란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 말에 큰딸 손을 잡으면서 아내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어떤 성격인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네가 의지했다고 하면 나는 대찬성이야. 앞으론 혼자서 다 이고지고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걱정도 나누고 살아. 알겠지? 난 우리 딸이 고른 남자 믿어. 엄마, 저 정말 잘 살게요. 나도 이젠 의지하고 마음 터놓고 살고 싶어요. 부족한 이 엄마 만나서 마음 많이 힘들었지? 너는 아마 잘 살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 그때 큰딸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는 말에 저는 사위를 믿었죠. 누구보다 큰딸이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에 찬성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큰딸 결혼 후 신혼 초반에는 사위가 참 괜찮았어요. 제가 은퇴 직전 결혼식을 올렸던 큰딸 부부는 수많은 하객의 축복 속에 결혼한 만큼 정말 잘 사는 듯 보였죠. 그리고 사위는 저한테도 정말 잘하는 사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은퇴를 앞둔 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가장으로서 오랫동안 일하던 일터를 떠나는 일은 왠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죠. 왠지 사회적으로 제 자리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사위가 그런 저를 눈치채고 따로 연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갑자기 걸려온 사위 전화에 저는 반갑게 받았죠. 큰 사위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자네도 퇴근 중인가? 네,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는데 장인어른 생각이 나서요. 별일 없으시면 같이 저녁이나 먹고 가실래요? 아이고, 사위가 먹자는데 당연히 좋지. 막내 아들이 지방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아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는데 그 자리를 사위가 채워줬어요. 그때 사위와 감자탕에 소주 한잔하면서 남자끼리 할 수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사위는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눈치챈 듯 넌지시 말했죠. 저희 팀 부장님께서 내년에 은퇴를 하신대요. 그래도 같이 일한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아쉽더라고요.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나 남는 사람이나 싱숭생숭하기 마찬가지겠죠.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아유, 나도 똑같지. 여기서만 30년 정도 일했는데 이렇게 나가야 한다니까 아쉽기도 하고 아직 마음은 청춘인데 나이가 들어서 대체 뭘 더 해야 될까 모르겠네. 걱정 마세요. 회사 밖이 전쟁터라고 해도 다 먹고 살 길은 있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 사위랑 이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네. 자네라도 이렇게 말해주니까 아주 든든해. 저도 장인어른과 이렇게 지내게 될 줄 몰랐는데 처남 못까지 제가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럼 우리 막내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애 같지 뭐. 자네도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 털어놔. 내가 아버지 겸 인생 선배처럼 다 들어줄게. 힘들 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한 건데. 말씀만으로도 너무 든든합니다. 아버님도 제가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쉬엄쉬엄 편히 지내세요. 저도 곁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속 깊은 사이 덕분에 인생의 가장 혼란스럽던 시기도 잘 넘길 수 있었죠. 사위가 이렇게까지 처가를 생각해 주는데 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사위의 위로와 응원 속에 오래 일한 회사를 좋게 은퇴까지 했어요.
그 후 큰딸이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둘째 딸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집안에 겹경사가 들려올수록 저는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친손주라도 태어나면 용돈이라도 쥐어줘야 할 테고 둘째 딸 결혼하는데 몇 푼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퇴직하면서 받은 돈을 쓰기에는 저희 부부 노후가 걱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대리기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이 들고 퇴직한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만만한 일이 대리기사일 뿐이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돈을 번다는 거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밤에 대리기사 일을 한다는 걸 굉장히 걱정하며 말했죠. 밤에 하는 일인데 당신 정말 괜찮겠어? 취객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냥 적당한 경비일이나 알아봐. 갑자기 무슨 대리기사야? 경비일은 안전해. 다 사람 팔자야. 사람이 일이 생기려면 어떻게든 생기는 거야. 괜한 걱정 마. 그때 제가 아내와 대리기사 일로 신랑 일을 하고 있어서 큰딸 부부가 온지도 몰랐어요. 저와 아내는 인기척을 듣고 나가보니까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 딸이 보였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말을 돌렸죠. 늘 걱정이 많은 큰딸한테는 제가 대리기사 일하는 걸 모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전부 알게 된 딸이 결국 고민 끝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대리기사 일 하지 마세요. 제가 복직하면 용돈 조금씩 드릴게요. 네가 무슨 내 용돈을 줘? 이 아빠 아직 짱짱해.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네 가정이나 잘 챙겨. 엄마가 괜히 걱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도 듣고 나니까 엄마처럼 걱정이 앞섰는데 엄마는 오죽하겠어요. 제발 아빠 제 말 좀 들으세요. 큰딸은 저한테 대리기사 일을 하지 말라면서 반대했죠. 하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받는 건 편하겠습니까? 그때 옆에서 제 편을 들면서 나서준 사람이 사위였습니다. 사위는 저를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리던 딸을 설득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아버님 인생인데 응원해 드려야지. 우리 아버지도 건강 안 좋으실 때 일 못하는 걸 제일 못 견뎌 하셨어. 사람마다 인생에 중요한 게 있는 거잖아. 그래도 60 넘은 아빠가 대리기사 일을 어떻게 해.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아서 그렇지. 아니야. 오히려 일 못해서 병나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아버님? 사위가 딸을 설득하면서 저한테 되물었죠. 그때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맞장구를 치면서 말했어요. 그럼 난 일 못하면 몸이 근질근질해.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이 아빠를 좀 이해해줘.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 지금 60대는 한창이라고. 아무 걱정 마. 내 친구들도 나처럼 사는 사람 많아. 평생 사무실에만 갇혀 있다가 운전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여기저기 간다고 생각하니까 재밌어. 장인어른도 사무실에서만 일하셔서 지금 일이 새롭고 즐거우시죠? 여보, 들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님 응원해드리자. 자주 안부 전화 드리면서 지내면 되잖아. 그때 큰딸은 사위의 말에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좀 하시다가 힘들면 꼭 그만두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알겠죠? 그래. 내가 아주 딸 덕분에 든든하다. 너는 몸조리나 잘해. 이 아빠 걱정 말고. 아빠가 밤에 나가서 일한다는데 제가 안심하겠어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사람은 원래 일을 해야 사는 거야. 이렇게 기특한 딸의 사이까지 있어서 내가 아주 부자가 된 것 같네. 저를 걱정해주는 사위와 딸을 보니까 인생 헛살진 않았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둘째 딸 결혼식도 축복 속에 올리고 큰딸도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지방에 취업한 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다 싶었죠. 저도 처음에는 밤낮이 바뀐 삶이 힘들었지만
적응하니까 사람들도 만나면서 대화도 하니까 할만했어요. 그렇게 손녀딸이 2살이 됐을 무렵부터 큰딸 부부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딸이 둘째를 임신했을 때였는데 딸이 왠지 예전과 달라 보였죠. 처음에는 임신해서 딸 성격이 바뀐 건가 싶었어요. 한 번은 2살 손녀를 혼자 돌보던 딸이 피곤하다면서 저희 집으로 온 겁니다. 그때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큰딸을 보면서 물었죠. 주말인데 이 서방은 뭐하고 너 혼자 애를 봐. 홀몸도 아닌데 어떻게 보려고. 출근했어. 요즘 회사 일이 바쁜가 봐. 일이 바빠도 그렇지. 아내가 임신해서 몸이 무거운데 옆에 좀 있어주지.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챙길 거 챙겨야지. 둘째까지 태어나면 돈 들어갈 일 많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주말에 일 있으면 특근 수당이라도 챙기게 출근하라고 했어. 밥도 회사에서 주는데 잘 됐지 뭐. 예전엔 안 그러던 큰딸이 계속 돈돈거리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셋이 대화하다가 잠시 아내가 자리에 없을 때 딸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너 요즘 돈으로 골치 썩는 일 있어? 아빠가 좀 도와줄까? 아니에요. 엄마가 물어보시니까 그냥 둘러댄 거예요. 아빠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네. 네가 워낙 고민 생겨도 말을 안 하니까 눈치껏 맞춰보려고 한 거지. 이서방이 속 썩히면 꼭 아빠한테 말해. 아무리 예쁜 사이라도 내 새끼 눈에 눈물 내면 얄짤 없어.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에요? 아니야. 요새 정말로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 야근도 많아서 평일에도 정신 없는데요, 뭘. 그럼 됐어. 혹시라도 혼자 유민이 보기 힘들면 집으로 오고. 걱정 마요. 아빠나 운전 조심하시고 끼니도 거르지 말고 잘 챙기세요. 그때 큰딸의 말에 정말 별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워낙 속을 알 수 없던 딸이라서 시간이 되면 사위한테 물어봐야겠다 싶었죠. 그동안 사위와 잦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많이 가까워졌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위와 연락하고 지내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 출근하던 길에 사위한테 전화를 했죠. 한동안 사위가 바쁘다면서 전화 연결이 어려웠는데 그날도 사위와 어렵게 전화가 연결됐어요. 저는 오랜만에 전화가 된 사위한테 넌지시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통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와서 사위 얼굴 다 까먹겠어. 아, 제가 바빠서요. 그런데 왜요? 용건 있으세요? 퉁명스럽고 딱딱한 사위 대답에 당황스러웠죠. 저는 그런 사위한테 당황하긴 했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뭐 꼭 용건이 있어서 연락하나? 저번에 우리 딸이 왔었는데 힘들어 보이길래 자네가 옆에서 좀 봐달라고.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힘들어요. 요새 제가 얼마나 바쁜 줄이나 아세요? 지금 이렇게 아버님 전화도 부담스럽고 힘들다고요. 제가 지금 피곤하니까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때 사위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황당하기만 했죠. 혹시 둘이 부부싸움이라도 한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위한테 긴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소 사위는 저한테 시시콜콜한 전화를 자주 하던 사위였죠. 보통 전화를 하면 늘 이런 대화들이었어요. 오늘은 낮에도 엄청 덥더니 저녁에도 열대야래요. 아버님 출근하실 때 시원한 물이라도 챙겨가세요. 지금 어디쯤이세요? 늦게 퇴근했는데 혹시 아버님 근처에 계시면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쉬엄쉬엄 하세요. 건강이 재산인데 아버님 아프시면 어떡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시시콜콜한 통화도 자주 하던 사위라 그날은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불편한 마음으로 일을 하던 중에 새벽에 퇴근하는데 사위한테 전화가 걸려왔죠. 사위는 술을 한 잔 마셨는지 저한테 사과를 하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둘째가 생겨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저 정말 못났죠? 그래. 아무리 걱정이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도 자네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나도 다 지나온 길이라 충분히 알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앞으로 힘들면 술 마시고 이렇게 주정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둘이서 대화로 풀어. 남자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버님. 사위가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마음이 불편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던 사위 모습이 낯설었죠. 그래도 부모가 끼어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둘이 잘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큰딸은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었죠. 결혼 5년 만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사위의 다급한 전화에 저는 아내와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저희가 가니까 사위가 울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했죠. 제가 집에 와보니까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는데 골든타임을 이미 넘겼대요. 어떡해요? 뭐야? 그럼 내 딸은 이게 무슨 일이야? 임신한 딸이 빈혈로 쓰러지면서 뇌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을 입으면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겁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임신한 상태였던 딸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죠. 그 사실을 들은 사위는 아직 세상에 빛도 못 본 아이를 떠나 보내게 된 겁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우는 사위를 안아주면서 같이 울었어요. 그 후 의식 불명에 빠진 딸은 치료 후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겨졌죠. 그때부터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위 혼자 어린 손녀와 아픈 딸까지 돌보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사위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믿을 만한 간병인 알아볼게. 자네가 간병의 육아까지 다 어떻게 하겠어? 회사도 다녀야 하는데. 네, 장모님. 제가 아내와 남은 딸이라도 꼭 책임질 수 있게 살게요. 죄송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자네 마음 다 알아. 이 위기는 우리가 같이 이겨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꼭 이겨내야지. 그렇게 아내는 간병인을 고용했고 어린 손녀를 대신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딸 병원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대리기사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러 다녔어요. 그렇게 한 석 달간을 저와 아내의 사위가 서로 일을 나눠가면서 버텼던 것 같았죠. 그러다가 아내가 저한테 딸 병원에 잠시 가보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 하루만 쉬고 병원에 좀 가봐. 사위가 간다고 했는데 오늘 회사 일이 있나 봐. 간병이 내일 쉬는 날이라 오늘 저녁에 일찍 나가봐야 한대. 그러니까 당신이 꼭 가봐. 그래, 알겠어. 걱정 마. 내가 가볼게. 아내의 말에 저는 딸의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에 가보니까 간병인이 딸이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게 자세를 고쳐주고 있었죠. 제가 들어오자 간병인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버님이 오셨네요. 이렇게 딸을 끔찍하게 아끼시는데 기적 일어나면 좋겠네요. 아휴, 남편이란 거 와도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데 대체 부부가 뭔지. 이래서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거예요. 혀를 차면서 말하는 간병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간병인한테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방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딸 남편이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았다니요? 모르셨어요? 자기 부인 보러 와놓고 맨날 핸드폰만 하다 갔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닌 것 같던데 아니었어요? 저번에 보니까 장모 장인 전화 오면 일부러 안 받던데요?
뭐라고요? 전화를 안 받아요? 세상에, 아유, 내가 잘못 말했나 봐요. 사이가 평소에는 잘했었나 보네요. 근데 제가 본 거 틀림없어요. 맨날 와서 아내 얼굴 한번 보고 계속 핸드폰만 하다 갔어요. 여기 병실 사람들이 전부 다 봤다니까요. 오죽하면 아내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핸드폰 하러 오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겠어요. 저번에는 밥만 먹고 갔어요. 저는 간병인의 말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늦게 병실로 오는 사위를 보고 화가 치밀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우릴 깜짝같이 속이고 이중 생활을 했는지 기가 막혔죠. 그래서 저한테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사하는 사위를 병실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 나온 사위를 보고 소리쳤어요. 자네, 내 딸 걱정은 하는 거 맞나? 당연하죠. 하루빨리 깨어나길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그런 사람이 와서 핸드폰만 하다가 저번에 나의 밥만 먹고 갔다면서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평생 모를 줄 알았어? 제 말에 사위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호통을 치자 갑자기 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었죠. 그러더니 오열을 하면서 저한테 매달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 사실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놓아주시면 안 될까요? 결혼 전엔 아버지 병수발 들고 이제는 아내 병수발까지 드는 거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제가 아이는 잘 키울게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아버님 딸만 잘 키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뭐야? 자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4살 된 딸만 자네 딸이고 내 딸은 버리겠다는 거야? 어차피 제가 옆에 있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자기 좀 제발 놓아달라면서 애걸복걸하면서 비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화가 났죠. 원망스럽고 화나는데 차라리 이런 놈한테 내 딸을 맡기느니 잘됐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의리도 없고 자기만 살겠다고 튀는 놈을 뭘 믿고 딸을 부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사위가 힘들 수밖에 없던 게 사부인도 투병 중이라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 힘을 줘야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참으면서 사위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부디 손녀라도 친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잘 크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아내도 사위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혹시라도 깨어난다면 저런 사위놈이 옆에 있는 게 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결국 갈라서게 됐어요. 이 결정이 모두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손녀딸이 친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크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믿은 겁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사위와 같이 찾아온 손녀딸 상태를 보고 저와 아내는 분노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위가 손녀 짐까지 챙겨와 저한테 어떤 부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아버님,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민이는 제가 키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버님 손주이기도 하니까 아버님이 좀 키워주세요. 혹시라도 아내가 깨어나면 옆에 친딸이 있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뭐야? 이놈의 자식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아버님이 못 키우겠다고 하시면 유민이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딸 떠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 했더니 이젠 뭐 손주까지 버린다고? 네가 사람이야? 저 자식 다 버리고 혼자 얼마나 잘 살 것 같아. 저도 제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 인생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위의 말에 저는 사위 뺨을 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자식 둔 부모가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제가 뺨을 때리니까 사위가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차라리 치세요.
그냥 절 때려주세요. 그런데 친손녀 고아원에서 자라는 거 싫으면 지금 잘 결정하세요. 뭐야? 썩 꺼져.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결국 그날 사위는 손녀만 남겨놓고 떠나버렸죠. 아픈 딸에 4살 된 손녀까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는 매일매일 눈물만 흘렸어요. 분명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에 아프다고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건지 배신감만 느껴졌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픈 딸이라도 제 딸인데 저는 묵묵히 대리운전을 하면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친손녀도 있으니 그저 손 놓고 울 수만 있을 수 없었죠.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그런 딸을 돌보면서 아내와 저는 하루하루 그저 버틸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손녀딸을 보면서 그나마 웃을 수 있었죠. 참 세상 사는 게 버겁게만 느껴지던 어느 날 저는 인간 말종 같은 사위를 딱 마주치게 됐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질 않습니까? 하필이면 대리운전하러 가보니까 사위놈의 차였던 겁니다. 이미 차는 출발했고 룸미러로 확인해 보니 사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놈도 저를 알아보더니 술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 대리띠세요? 이혼하길 잘했다. 인생을 어떻게 살면 그 나이까지 대리를 해요? 그거 아세요? 처가댁이 조금만 잘 살았어도 저 안 떠났어요. 이게 다 무능력한 아버님 탓이라고요. 그러니까 재산 좀 많이 벌어두지 그랬어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려. 네가 감히 누구 인생의 훈수질이야. 너 같은 개차반 인생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진짜 할 말 다 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저 재혼해요. 요즘 잘 나가는 땡땡 회사 알죠? 그 집안 따님이랑 곧 결혼하면 저 팔자 바뀌는 거예요. 참 사람 인생 얄궂죠? 운전이나 똑바로 하세요. 그래야 먹고 살죠. 돈 필요하면 마지막 정으로 제가 돈은 좀 보탤게요. 그동안 조용하다 싶었는데 사이놈은 결혼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였던 겁니다. 진짜 기가 막혔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친소녀 양육비가 잘 들어오고 있어서 따로 전화해 볼 일이 없었어요. 제 딸은 아파서 누워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사업을 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사위놈이 취기에 말했던 회사에 대해 물어봤죠. 그러자 친구는 제 사정을 듣고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이 다음 달에 딸 시집 간다고 청첩장을 보냈던데 남자가 자네 사위라고? 분명히 남자가 초혼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초혼이라고? 애가 우리 집에 있는데 초혼이라니. 확실해. 우리 회사 거래처라서 거기 사장이 사위 자랑하는 거 내가 모임 나갔다가 똑똑히 들었다니까. 친구는 전 사위가 재혼한다는 회사 사장과 같은 모임에 나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위 자랑을 하던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때 유명한 회사 사장이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비 사위 얼마나 잘생겼는지 다들 결혼식장 와서 한 번씩 봐. 인물도 훤칠한데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미래가 창창해. 내가 딸밖에 없어서 걱정했는데 나중에 회사를 물려줘도 되겠어.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 집안에선 손녀딸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던 거예요. 저는 친구가 보여준 청첩장에 적힌 날짜를 보고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죠. 9월 8일 사위놈이 거짓으로 자신을 꾸며 결혼하는 당일 엎어버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딸의 복수를 제가 직접 하기로 결심했어요. 시간이 지나 결혼식 당일 저는 결혼식장을 찾아갔죠. 그때 제 친구는 저를 도와주기로 약속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저는 2번 놀랐어요. 바로
남자 쪽 혼주석에 앉아있는 사돈과 사부인이 생판 처음 보는 초면이었죠. 게다가 사돈은 세상에 없고 사부인은 지병으로 투병 중인데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게 사이가 다 거짓으로 꾸민 짓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객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결혼식이 시작됐죠.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주례가 시작됐어요. 바로 그때 저는 잠깐이라고 외치면서 식장에 들어섰죠. 술렁이기 시작한 식장 안에 제가 나타나자 사위놈은 사색이 된 표정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저는 신랑 신부가 입장했던 길목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어요. 여러분, 저놈은 사기꾼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요. 아픈 아내랑 딸까지 버리고 도망친 놈이에요. 그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재혼인 것도 숨긴 채 결혼하려는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요. 이것 좀 보세요. 휴대폰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궁금한 분들 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기꾼 친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친모도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에요. 저 혼주석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가짜예요. 제가 이렇게 외치자 하객들은 제 휴대폰을 보러 하나둘 몰려들었죠. 저는 손녀딸과 사위 그리고 제 딸이 다정하게 찍은 가족 사진과 사부인의 진료 기록까지 전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 사기꾼 놈이 이혼했다는 증거까지 전부 보여줬어요. 그러자 사위놈은 저한테 달려와서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말했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믿지 마세요. 노망난 노인네 말을 왜 믿어요? 뭐? 노망난 노인네? 자네가 내 딸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친딸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그때 사위놈과 실랑이를 하다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가 여자 쪽 집안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소리치며 말했어요. 이놈의 자식 보셨죠? 제 친구가 그동안 아들처럼 아끼던 사위한테 이 꼴을 당했습니다.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 뭐든 물어보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감히 내 딸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했어? 내가 너 가만두나 봐. 결국 그날 결혼식은 완전히 파토나고 말았죠. 그 후 악질 중에 악질인 저놈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혼인 빙자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했다고 했어요. 난다긴다 하는 집안 농락한 죄로 아주 고소 걸릴 만한 건 전부 다 걸린 것 같았죠.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혀를 차면서 저한테 근황을 전해줬습니다. 말도 마. 그 집안에서 자기 딸 당할 뻔한 거 알고 그 자식한테 소송을 엄청나게 걸었나 봐. 변호사도 엄청나게 선임했나 봐. 절대 못 빠져나가게 싹 털어달라고 했대. 아주 일을 가는 것 같더라. 그리고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래. 자기 딸 구해줘서 고맙다더라.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 딸은 이제 겨우 눈만 뜬 채 눈만 끔뻑이는데 얼떨결에 남의 집 딸 인생을 구해준 꼴이 됐죠. 그래도 도움이 됐다니까 속은 후련했습니다. 사위놈은 결국 탈탈 털려서 다니던 대기업에서도 권고사직 처리됐어요. 요즘은 대기업이 윤리적인 문제에 더 민감한지 사위놈 소문을 듣고는 몇 차례 면담을 하다가 결국 해고됐다고 했죠. 이게 바로 의리를 저버린 인간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위놈이 정신 차리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요. 정말 인간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끝까지 손녀 안부는 물론이고 제 딸의 안부조차 묻지 않고 자취를 감춰버렸죠. 제가 그동안 사위라고 부르던 놈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었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렇게 사연을 쓴 것도 인간이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면 끝은 결국 처참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돈이 많으면 편하긴 하겠죠. 하지만 돈만 있는 삶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사람 간의 정과 믿음,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가족이 딸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일이 힘들고 지쳐도 눈이라도 깜빡이는 딸을 보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언젠가 손녀와 제 딸이 나란히 걷는 걸 보고 행복할 날도 올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남겨주시면 오늘도 힘내서 살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